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죠. 이게 하노이에 있는 노점상 사진이랍니다. 그래서 노점상에서 보면은 이제 성조기와 인공기를 이제 팔고 있어요. 이제 27일, 28일 날에 흔들기도 하고 집에도 꽂아 놓기도 하고 뭐 이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점상에서, 베트남에서는 노점상에서 이제 이런 깃발까지 팔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는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철 부위원장이 1월에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트럼프도 만나고 폼페이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27일, 28일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밝혔고, 그에 따라서 준비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용철 부위원장 방문 이후에 스티브 비건이 최선희 부상이랑 스웨덴에서 합숙회담, 숙식을 같이 하면서 회담을 하기도 했고, 스티븐 비건이 평양으로 가서 또 2박 3일 동안 회담을 했죠. 그래서 회담 뭐 이야기할 게 많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스티븐 비건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만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차례 더 만나서 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맨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던 거는 이제 어디냐, 베트남까지는 발표했는데 어디냐가 처음에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하노이를 선호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낭을 이제 선호를 한다라는 것이 뭐 보도가 되고, 다낭이나 하노이 중에 어디가 되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발표된 건 이제 하노이죠. 이 장소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베트남이 이제 북한이나 이제 미국이나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북미 회담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북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미국과 베트남전을 치러서 그 결과 이제 베트남이 이긴 베트남전이 일어났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꽤 오랫동안 베트남이랑 싸웠어요. 뭐 베트남 전쟁 초반부터 미군이 개입한 건 아니었지만은 뭐 한 8년 뭐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 끝에 미국이 이제 패퇴를 하고 사회주의였던 이제 북베트남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하노이라고 했을 때는, 하노이는 북베트남의 수도였고,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에도 수도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좀 더 가운데인 뭐 다낭이나 이런 데가 저 수도로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도가 하노이, 북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통일 후에도 수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노이가 베트남이 북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국가 아닌가. 미국에서도 다낭을 뭐 이야기를 하면서 베트남을 선호할 만한 이유가 있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개혁개방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그래서 공산당에도 뭐 자본가도 입당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랬습니다. 개혁개방의 상징으로서 베트남을 회담 장소로 미국도 선호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두 도시 중에 하노이로 이제 결정이 된 데서 이 베트남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는가는 이제 하노이로 정한 데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이제 어떤 것이 나오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짚어보자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할 의제는 큰 틀에서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 나온 주제로 되겠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는 첫 번째로는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자, 두 번째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세 번째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 틀에 맞춰서 2차 정상회담에서도 새로운 북미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평화체제 구축은 어떻게 할 건지,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할 건지가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런 데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종전선언도 뭐 새로운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뭐 부합하는 걸 것 같고, 대북제재도 뭐 두말할 것 없고. 근데 이제 종전선언부터 좀 보면은, 사실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약해진 종전선언을 주목했다 해서 뭐 빅딜을 염두에 했냐 뭐 이렇게 많이 띄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종전선언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겠지만 의미가 굉장히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 종전선언을 부각이 되고 이야기되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종전선언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라고 했고, 미국도 이제 기존의 패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서 동력도 없고 하려면은 이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하는 세계를 이제 추동하자고 북한과 미국이 합의를 했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서 되게 의미 있는 이벤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런 변화들이 있고, 와, 뭔가 변화겠구나 라는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으니까 좋은 수단인데 왜 합의를 해놓고 안 하냐라고 북한도 요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이 한통을 한번 깨는 상태에서 종전선언 자체가 북한의 대단한 요구사항이고 뭐 이런 것처럼 종전선언을 줄 테니까 북이 뭐를 내놔라, 이런 빅딜 뭐 이렇게까지 뭐 볼 거 있나.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 이제 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의회나 이런 데서 약간 방해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뭐 미국 주한미군 철수 못하게 뭐 법을 만든다든가 대북 제재 해제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방해가 있는데, 이거 트럼프가 종전선언 작년에 하지 않으면서 좀 제발목 잡은 게 있지 않나. 어쨌든 종전선언이 스티븐 비건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화두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대북 제재 문제가 얘기가 되겠죠. 스티븐 비건이 평양 갔을 때 군 수송기 타고 갔어요. 그래서 대북 제재 때문에 여객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스티븐 비건도 수송기를 타고 갔는데, 이 작년에 남측 인사들이 수송기 타고 갔던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이제 스티븐 비건도 뭐 이런 식으로 쭈그려 앉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제 미국 측면에서 스티븐 비건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북한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불편하게 수송기 타고 다니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약간 좀 좋은 비행기에 좀 편안하게 가면서 딱 평양에 내렸을 때도 좀 있어 보이는 비행기에서 딱 유유작작하게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언제까지 할 거냐.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북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 대북 제재 해제 안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죠. 근데 북에서는 어떻습니까? 북에서는 대북 제재가 북의 경제적으로 되게 심각한 영향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대화와 제재가 어떻게 같이 설 수가 있냐, 양립할 수가 있냐, 대화를 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자고 하면은 그 전에 적대 관계를 끊어야 되고, 끊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 되냐. 대북 제재 해제를 해야 미국이 회담을 할 것인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할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가 시금석이다. 결국에 쟁점은 뭐냐고 했을 때는 종전선언이나 또 얘기 나온 게 뭐 연락사무소 개소 뭐 이런 거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연락사무소 개소는 뭐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국에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북이 비핵화를 해야 상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호조치를 해야 비핵화 단계도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북에서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거에서도 싱가포르 북미 상봉 이후에 협상이 반년 동안 공회전을 하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허황한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주장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 비핵화를 주장을 니네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대화가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았냐. 북은 이미 누차 말했듯이 비핵화 조치를 이미 했고,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그렇게 밝혔죠. 북이 영변 핵시설 해체? 그런 상호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이 선 비핵화 주장을 내려놔야 앞으로 북미관계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구에서는 눈에 좀 들어오는 게, 노동신문에서 지적한 것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주장 때문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대북 제재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완화까지 허용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뭐 남북 관계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뭐 대북 제재를 뭐 유예하거나 면제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해도 대북 제재가 남북 관계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미국이 자꾸 북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 해야지 미국이 뭔가를 한다라는 주장에서 벗어나야 북미 대화가 앞으로 잘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이 선호차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선호차로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짚고 가자면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결과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입장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서 비핵화를 한다면은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기본 두 가지 정도로 꼽자면, 첫 번째는 뭐 중국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중국이 핵무기를 만들고 시험도 하고 수소폭탄까지 시험을 하고 개발하면서 수교를 맺었죠. 이 수교를 맺을 때 미국은 이제 중국이 핵무기 개발해서 이 상태를 이제 적대 관계를 끝내야 되겠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해준 거는 중국에 대한 이제 핵 공격 계획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을 하고, 한편으로는 대만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이제 철수시키는 것을 해주면서 국교를 맺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선제적인 핵공격을 하지 않는 억제적인 정책을 쓰고, 또 핵무기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제한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정도로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국교를 맺게 됩니다. 이러면은 미국과 이제 중국이 핵이 다 없고 서로를 핵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중국과 미국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서로가 어느 정도 핵공격의 위협을 줄이고 안전을 담보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국교 정상화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같은 이런 경로를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미국은 이런 리비아의 모델 같은 경우를 가장 선호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이 경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핵을 포기해라 라고 하니까 리비아가 그걸 받았죠. 그 결과로 그 직후에는 리비아에 대한 뭐 제재도 해제하고 국제적인 자본도 막 들어가고 해서 GDP가 막 올라가고 이랬지만은, 결국에 이제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미국의 이제 공격을 받고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 모델이라고 하면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지원을 해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볼튼이나 이런 사람들이 리비아식 모델을 해야 된다,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리비아 모델이란 거는 꼭 이제 완전히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겠냐. 그래서 경향신문이든 뭐 이런 정도의 신문사에서도 리비아 모델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리비아 모델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 기사인데, 뭐 북 핵 포기하면 경제 대국 될 것. 이게 결국에는 핵 포기하면은 경제 지원을 통해서 잘 살게 해줄게, 핵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제 리비아 모델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가 믿겠는가. 이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핵 포기하면 경제대국 될 것이라는 거는 리비아식 모델을 이제 주장하는 거다. 근데 반미와 세계자주의 이런 시각의 최정점에 있는 게 북한일 텐데, 이런 식의 이런 협상 전략이 먹히겠는가라고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보면, 1월 24일날 노동신문에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으셨겠죠. 그걸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죠. 이거를 트럼프를 믿고 대화를 좀 잘 해보자라고 하면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겠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릴 것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트럼프가 무엇을 하겠다,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안 했지만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 갖고 한번 기다려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해석해보자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혹은 2차 정상회담 장에 미국이 뭔가를 해서 들고 와야 된다라는 소리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북이 주장했던 대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 폼페이오는 반면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북미 회담의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다.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북미 대화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여야 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미국의 이제 지금 상태를 보면 지금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비핵화 당장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문제는
국민들이 위험하다, 이걸 줄여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첫 번째로는 북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기본이겠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이 새로운 길이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어쨌든 간에 미국이 보기에는 국민들에 대한 위험으로 된다, 이거를 해서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폼페이오가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하던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장에 뭔가를 들고 오던가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더 드리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에 잘 될 거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면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러면은 한반도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거다. 그러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잘 기다리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잘 투쟁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데, 북미 대결을 어떻게 볼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상전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단지 군사 대결이 아니라 사상전이다 라고 봤을 때, 북미 대결은 군사적으로 보면은 북이 뭐 국가핵무력 완성을 하고 했을 때 끝난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북미 대결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냐 라고 보면 미국이 돈 중심의 사상을 버리고 인간 중심의 사상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냐. 북미 대결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인간 중심의 사상을 내세웠을 때가 끝나는 거다. 그 전까지는 자본주의의 최정점, 그리고 제국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미국이 돈 중심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대결은 지속되고, 왜냐면은 북은 인간 중심의 사상을 들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상전을 기본 봤을 때 이 사상전이 끝나야지 북미 대결이 끝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군가 핵무력 건설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잘해야 되겠네 라고 할 게 아니라 한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북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아니면은 북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군부에서도 참수부대도 계속 운영하고 이런 예산도 늘리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수교를 해도 그거는 마찬가지로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잘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계속 투쟁해서 만들어나가야 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트럼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기다리겠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오기로 한 거를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북한과 대화를 잘 하고 싶고 막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의회에서도 너무 뭐라 그러고 대북 제재도 도저히 의회에서 못 받겠다 그러고, 그래서 좀 봐달라 하면은 북이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유예되면서 대화가 약간 질질 끌게 되는 이런 상황을 바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랑 미국 국회의 이런 갈등도 단지 트럼프가 뭐 하려고 했는데 미국 국회가 막고 트럼프 짜증나겠네가 아니라 미국 전반으로 봤을 때 그게 전략일 수도 있지 않나. 이 대립 속에서 대화가 지연되는 거, 이게 상황 지연 전술 아닌가. 이런 전술로 계속 나올 수도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2월 27일 날에 28일 날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적이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돼야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 합의를 해도 어때요? 이란에서 핵 합의를 했는데 이란을 핵 합의를 미국이 해놓고도 스틀리니까 탈퇴를 해버리는 행태를 미국에서 보였다.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베네수엘라도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인정하고 자식으로 왜 합니까? 미국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투표해서 뽑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확실한 선택 중 하나, 이렇게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통 크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이런 대결에서 밀려 나오는 거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잘 해나갈 것이다, 잘 지킬 것이다 라고 마냥 보기도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결국에 우리가 좋은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미 투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투쟁을 잘 해나가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2차 북미 공동성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를 또 잘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 반미 투쟁을 잘 해야 되지 않는가. 한편으로 또 주한미군 철수 투쟁도 잘 해야 되겠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유지하겠다, 우리가 언제 철수하겠다고 한 적 있냐, 다른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 라면서 주한미군 철수할 생각이 없음을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덧붙인 말이 근데 뭐 어쩌면 언젠가는 뭐 누가 알겠냐, 미래의 일인데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할 생각은 없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여지가 있는 말을 했는데 결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시켜야 한반도에서 이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거고 한반도의 평화도 담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환영 사업도 잘하고 반미 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도 잘해서 2019년에 2018년을 넘는 성과를 가져오는 기적을 창조하는 한 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